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R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마산아포 최형두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 폐허, 분단과 전쟁, 잿더미와 보리고개를 넘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두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이제 서방 선진 7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연이은 탄핵과 부패, 분열로 추락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 전쟁, AI 기술 경쟁 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 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겠죠? 먼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한 최후 진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1번 슬라이드 보여주셨습니까? 참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 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 탄핵에 줄탄핵에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서로 상호 존중과 관용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제도적 권한 행사의 절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의 지배, 법치주의, 즉 법 절차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이끌어서 정의를 조속히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쪽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마다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연 수사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다들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슬라이드에 사법기관 신뢰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법원, 검찰, 경찰, 우리 법치주의의 기둥이라 할 기관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의의 지연, 지체된 정의의 문제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은 지난 정부 당시의 시장, 지사 시절에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벌써 몇 년째 재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 지연과 재판의 지연 모두 검찰과 사법기관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좀 더 신속한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죠. 633 원칙이 뭡니까?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3이 뭡니까? 1심, 2심, 3심 합해서 63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정선거를 이룰 수가 있겠죠. 거짓말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제책할 수가 있겠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빨리 공직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33 원칙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법무부는 이 법의 지배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표적 정부 부처로서 이것은 너무 속수무책으로 계십니까? 저희들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연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 주장, 불법 선거를 하고도 임기를 다 채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의석이 170석입니다. 우리는 108석이고 표결로 모자라는데 국회에서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자,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유죄 무죄, 무전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검찰과 법원이 사법기관이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이루어야 할 정의부, 법무부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DOJ죠, Department of Justice 아닙니까? 예, 정의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정의 구현이 지체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마침 우리 의석에서 나온 이야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그 법원의 결정의 취지는 뭡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직무정지 기간 중에 언론을 통해서 본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과 좀 다르게 구속기간이 도과됐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의 수사권이 있는 행위였느냐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기현 재판부의 그 설명 자료에 보면은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이런 문제들이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죠. 그렇게 이게 법원에서 것으로 이제 알고 적법 절차의 중요성, 수사권이 있느냐, 이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느냐, 체포를 적법하게 했느냐.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에 나오는 그 미란다는 무고한 사람이었습니까? 절차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미란다의 원칙은 사법에서 절차의 문제, 적법 절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을 뭐라고 제명을 몰아놓고 그렇게 해서 몰아붙인다고 만일 제명이 결정되고 파면되고 구속되고 한다면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법에 정한 재판 절차 시한도 다 어기고 무한하게 재판을 연기시킨다면 그것 역시 법의 지배에 어긋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서 그 탄핵에서 참 험한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다시 탄핵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받아 당당히 나오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의 지배를 다시 일으키셔야겠습니다. 자, 금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부패 수사 능력 저하가 OECD의 걱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OECD 반부패 수사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WGB라 그러죠. 실사단이 지난 연물 방문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다녀가서 정확한 예. 내용 모르겠습니다. 이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세계 선진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아니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부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OECD가 부패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리고 반부패 수사 기능이 수사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수사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의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사 경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배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부패 수사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예, 우선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네타냐후 총리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하고 지금 AP통신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지도자의 부패 혐의, 이 지도자의 부패 혐의를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저 지도자가 사법부를 흔들고 법제를 흔드는 문제로 이스라엘이 몇 년째 엄청난 내용에 빠졌습니다. 모사드도 소용없고 철의 장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사드에게 바로 침공당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태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그 튼튼한 나라도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받고 또 상당한 유죄 심정이 굳은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미 진행되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소추 면제 조항에 소추라는 개념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적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가 걱정해야 될 게 저런 대목입니다. 저렇게 정말 강구하던 나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똘똘 뭉쳤던 나라도 바로 저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사법 리스크를 들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면서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는지를 한번 명심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자, 예. 이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총리단 오시고 해서 이 개헌에 관련되면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주무부처가? 저희들도 한 중요한 부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 내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장께서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이재명 예비후보와 민주당이 그절로 지금 이게 불발됐습니다만 그 정부 내에서도 개헌안을 검토하거나 개헌 절차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도 개헌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그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차관님 모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차관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처럼 포승이 먹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신행정부 들어와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크게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합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로 인한 새로운 군사 무기 기술의 이전 등이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그 피해 대가로 북한에게 부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리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근간으로 인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남미와 좀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미중 패권 갈등에서 또 러우 전쟁 이 사이에서 우리의 안보와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집행하는 ODA 정책의 변화도 매우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ODA 예산이 얼마나 늘었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예. 갖고 있습니다. 2021년 3조 7천억에서 2025년 6조 5천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예산 심사를 해보니까 ODA 불용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수원국의 사정으로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ODA 방식을 우리가 밖에서 다리해줘 주가는 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를 우리 국내로 유치해서 교육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또 우리나라 지역 대학이라든가 연구 R&D 인력 확보에도 기여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도와주는 국가의 든든한 인맥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몇 차례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같은 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ODA 정책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ODA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그 ODA가 늘어난 만큼 효과적으로 또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같은 해외 인재를 우리 국내에 유치해서 교육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지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안 국가의 협력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한 아시안 협력의 사업으로서 지금 카이스트가 아시안 공학 기술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제조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아시안 국가의 최우수 공대 졸업생으로 유학을 받아서 ODA 자금으로 공부를 시키자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이 캠퍼스와 또 경남의 거대 제조기업들이 그 육성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시안 국가의 의견을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의원님 작년부터 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우선은 그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는 게 먼저인데요.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작년에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새 정부에서 한 아시안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일 주제로 다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한결같이 보여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는, 한 국가는 외침이 아니라 내파, 내부 분열로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 우리 정치를 보면서 저희 책임도 큽니다만 또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이 거대 정당들의 책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부 분열과 혼란을 딛고서 강국 80주년의 새로운 날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삼각파도,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AI 혁명이라든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감으로써 80년간 지난 시기 우리 앞선 세대들이 피와 땀과 세계에 자랑할 만한 나라, 세계에 꼭 필요한 나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분열의 전당이 아니라 통합과 미래의 전당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